전국 평균보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35억짜리가 25억으로 떨어졌다.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집을 투자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90년대까지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가 90년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거품이 붕괴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큰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강대 교수 김영희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네요.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그 다음에 하락폭이 지금 다 끝났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동산 가격, 특히 집값을 평가할 때요,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물가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월세 지수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경제 변수로 평가하면은 아직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20, 30%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특히 PIR이라고 그러죠.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서울 중간가구 기준으로 하면요. 2021년에 이게 19배였었어요. 서울 중간가구 소득을 가진 사람이 서울 중간에 있는 집을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나도 안 쓰고 19년 저축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주 장기적으로 2008년 평균 변배는 12.2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결국은 평균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증가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2%대 그 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득 증가 속도는 과거보다 둔화될 거예요. 결국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PIR이 12배에 접근해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집값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논쟁 중에 하나는 이제 금리는 꺾였거든요. 이미 시장금리 많이 떨어졌죠. 지금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은행채 금리 떨어지고 지금 대출금리, 그 다음에 예금금리 모든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지면은 집값 하락 속도도 좀 둔화되기는 둔화되리라고 보는데요. 우리 이거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니까 초기에는 금리나 대출금이 영향을 더 많이 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 집값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 중에서도 현재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10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서야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경기가 72년부터 순환이 11번 있었어요.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있는데요. 동행지수 하락 평균 기간이 거의 20개월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 10월을 정점으로 이제 몇 개월 떨어졌는데 앞으로도 최소한 1년 정도는 저는 동행지 순환변동치 하락하고 금리보다는 이런 경기가 더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임금이 별로 안 오르고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데 집을 살 돈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집값 결정 요인을 볼 때 금리보다는 경기를 더 많이 봐야 된다.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정부도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은행 대출금리 너무 높다 이렇게 압박하고 아마 금리 떨어질 겁니다. 금리가 떨어졌을 때 과연 집값이 오른가. 그리고 순환 주기로 볼 때요. 집값이 KB 국민은행 기준으로 작년 6월을 정점으로 이제 한 8개월 떨어진 거예요. 과거 순환 주기를 보면요. 8개월 떨어지고 그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집값이라는 게 한 번 떨어지면요. 길게는 5년도 갔고 짧게는 3, 4년 가거든요. 아직 부동산 집값이 저점에 왔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제가 생각에는 좀 빠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하고 주택가격하고 관계가 높기는 높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영끌이라고 그랬죠. 특히 20, 30대 이런 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도 하고 집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집값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집값 결정에 금리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팩터 오토 리그레이션이라고 통계적 분석을 하면은 집값에 어느 요소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가격 통계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금리가 영향을 많이 줍니다만은 6개월, 12개월,
뭐 24개월 가면은 집값 변동의 거의 절반 이상을 경기,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금리만 가지고 우리가 뭐 집값을 전망해 놨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집값 결정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전념 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은 그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도 일부 전문가들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좋으니까 현재를 보고 언론에서는 좋다는 보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자자들도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하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2021년 상반기에 코스피가 3천 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보는 일평균 수출이나 GDP 유동성에 비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3천 넘으니까 4천 간다, 5천 간다, 뭐 이런 전망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뒤따라 집값도 오르니까 집값 오르는 이야기만 전부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일부의 전문가들도 집값 오르는 이야기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전념을 떠나가지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집값도 PIR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일부 전문가들, 언론들이 계속 오른다는 보도만 하죠. 그런데 저는 사실 우리 정부가 경고를 하긴 했었어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거를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작년, 재작년에 금융불균형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었어요. 이 금융불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특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자산가격,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걸 금융불균형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금융불균형이 시장에서도 발생했지만 한국은행 책임도 있다는 거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금리 내리고 돈을 풀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들 책임이 있으니까 그 금융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0.5%, 3.5%가 올리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같은 정책당국은 대출을 규제했거든요. 이런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시장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이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거품이 발생했다가 지금 붕괴되는 과정입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사회적 전념 이런 걸 꼭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좋다고 생각할 때 한번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는 겁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2009년에서 2010년 전국 평균보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강남 아파트가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이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급락해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강남의 그 대표적인 H 아파트가 35억짜리가 25억으로 떨어졌다. 2년 전 수준으로 갔다. 이런 거 보도도 나옵니다. 물론 일부 얘기했습니다만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떨어질 때는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거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라고 그러는 거죠. 저는 부동산이 많이 차별화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소비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집값 하락의 요인들이 가계부채가 많다. 그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다. 이런 요인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근데 집값이 올랐었거든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에서 아마 2030년 가면 1%로 떨어질 거예요. 소득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죠. 그리고 집값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게 가구 수였어요. 그런데 서울의 경우 가구 수가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9년의 정점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앞으로 한 6년 남았죠.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집값을 떠받쳤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의 경우 가구 수마저 증가되면요. 서울 전체 집값은 평균적으로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론 차별화돼가지고 수요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찾는 강남 일부 지역은 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도 집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일본 사람들이 80년대 중후반 집값이 급등했거든요. 그때 일본 집값이 왜 급등했느냐. 그때 85년 9월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달러 약세를 N 강세를 유도했어요. N이 강세되니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라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내려줘 버리는 겁니다. 돈을 풀었죠. 그래서 90년대까지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했다가 90년 들어가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거품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80년, 5년에서 90년까지 집값이 오를 때, 집값이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집을 투자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90년부터 2년 동안 폭락하고 난 다음에는 집은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제가 우리나라 큰 흐름을 분석해 보니까 그 비슷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우리 집값도 과거처럼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다. 집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사는 곳이다. 그런 식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주택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다고 합니다. 700건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그러는데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올 평균이 한 6천 건이었대요. 늘어나봤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심리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 기자가 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부동산 가서 집을 사려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보니까 각종 언론에서 집값이 몇 억 떨어졌다, 어디가 몇 %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를 보면서 내가 더 집을 비싸게 사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약을 좀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리적으로 좀 악화됐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 심리가 좀 개선돼야 될 텐데요. KB나 한국 부동산원 같은 데서 이런 거 부동산 심리지수, 한국은행에서도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 부동산 심리지수를 발표하거든요. 이게 급락했어요. 근데 급락하다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이전까지는 거래량이 좀 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 주택가 미분양 가구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됐던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10만 가구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09년에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에 빠져가지고 16만 6천 가구 정도 갔었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6만 가구니까 많이 낮은 겁니다만 지금 일부 예를 들어서 대구가 한 도시가 13,000 가구가 지금 미분양 주택이거든요. 그런 거 지방 도시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서울도 서서히 한 630가구 정도로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게 한 10만 가구 정도로 넘어서고 그 정도 넘어서면 이제 정부가 더 많은 규제를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 3구 용산은 규제 지금 안 풀어줬는데 거기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DSR 그냥 총 원리금 상한 지금 은행에서 소득 계산해가지고 40%만 대출해 주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비율까지 올려줘야지 심리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집값이 30-40% 떨어져야 된다.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부 정책 당국자마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심리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죠. 심리가 부동산에서 개선되려면 조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집값 추세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정도만 좀 하나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지난 정부가 20번 넘게 부동산 억제 정책을 냈지 않습니까? 근데 집값 계속 올랐어요. 근데 이번 정부 눈만 뜨면 규제 안 하, 규제 안 하 이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단지 하락폭은 좀 적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가대평가됐다.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연착륙이라는 게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펀더멘탈을 가대평가하고 떨어질 때는 가소평가하죠. 집값도 마찬가지예요. 월 평균, 월세, 소득, 물가 이런 거 평가하면은 전국 집값이 30% 이상 가대평가됐다가 지금 가소평가 해소되는 국면이에요. 아직도 1월 기준 통계 보니까 아직도 20% 정도 전국 평균 집값이 가대평가됐거든요. 제자리로 오려면 앞으로 20%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산 가격은 연착륙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전국으로 따지면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죠. 예, 그런데 서울은 지금까지도 부족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 2029년부터 서울 가구 수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2030년, 35년 이렇게 가면서 서울마저도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어요. 지금 전국은 집이 남아도는 거고요. 물론 그 농촌 같은 데서 집이 많이 남아돌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은 부족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마저도 2029년 가면은 가구 수가 줄어들면서 이 부족률이 많이 해소될 거라는 겁니다. 부동산 상승한 나라 제가 최근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OECD도 각국에서 발표하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캐나다에서 큰 거품이 발생해서 붕괴되고 있고, 영국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제가 평가하면 작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부동산 가격이 2006년보다도 심각한 거품이 발생했거든요. 미국 주택시장도 작년 6월부터 떨어지면서 거품이 붕괴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 집값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인데요. 그게 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IMF가 우리나라를 특별히 더 걱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작년 2분기까지 통계가 발표됐는데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5%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나라 없어요. 뭐 선진국도 한 평균 60% 안팎, 이머징 마켓도 그 이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가 부실해지고 은행에 대출 받은 돈을 갚을 능력이 줄어들고 더욱 중요한 거는 가계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한국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건요. 우리 가계 전체 자산 중에서 76%가 부동산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80%가 금융자산이고 부동산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집값이 하락했을 때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겠습니까? 우리 가계자산 중 76%가 부동산이고 그걸 많은 거 돈 빌려가지고 샀으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미국보다는 우리 경제가 훨씬 더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50대, 60대 이분들은 80% 이상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급락하면은 우리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경제가 뭐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주택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9억 이하까지만 됩니다. 그걸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은행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월 얼마씩 주거든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그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은 올 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빨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고 갈수록 더 거래가 더 안 될 것이다. 팔고 싶을 때 팔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주택연금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는 그냥 집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값이 오르든지 떨어지든지 별로 뭐 큰 걱정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2주택자라면 이분들이 아마 집을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심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마 집값이 떨어지니까 2주택 이상 3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기 돈으로 거의 살 가능성은 낮고요. 어떻든 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전세를 내주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 주택을 사셨을 텐데 그분들은 현재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기를 보면은 집값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견딜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또 집을 더 사가지고 주택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상당히 큰 더 진통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품이 붕괴되면은 사실 무주택자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이 오게 되죠. 저는 집이라는 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집을 사도 된다.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으면 지금 집을 사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집이라는 게 엄청난 큰 돈이 있어야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여유를 가져보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경기 사이클 같은 게 고려하면은 아직도 집값 하락 사이클이 최소한 1년 이상은 더 지속돼야 된다. 여유 있게 기다려보자. 물론 집이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가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계속 하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요. 급매물 같은 거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셔가지고 사는 곳으로서 집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집값이 이제 8개월 정도 떨어졌는데 8개월 만에 집값 하락 사이클이 끝난 적은 없다. 최소한 아무리 빨라 하더라도 1년 이상은 더 하락할 것이다. 좀 집이 없는 분이라도 좀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도 위치다. 차별화가 굉장히 심화될 거예요. 갈수록 우리 인구수 줄어들죠. 가구수 줄어들죠. 보통 지역은 그냥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하락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집을 소비재 단순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인구가 많이 몰리는 부자들이 수요하는 핵심 지역은 계속 다음 사이클에 많이 오를 수는 있죠. 차별화가 아주 심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시장이 대한민국은 좀 그동안 오래되어 왔습니다. 버블을 형성시키고 무주택 서민한테는 피해를 주고,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시장의 시대가 종식돼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멤버십 강의에서는 정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기법, 방법 등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